이번 시간은 통계학 첫 번째 시간으로서 통계학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이란 관심 또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집단으로부터 일부의 자료, 이걸 표본이라고 합니다. 일부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 수집된 표본을 정리, 요약, 분석하여 이 표본의 특성을 파악한 후 표본의 특성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추론하는 원리와 방법을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전체 집단 모두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샘플로, 표본으로 추출해서 그 표본을 가지고 정리, 요약, 분석해서 그 전체 집단인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추론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통계학은 통계학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학문이 아니고요. 경영, 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중요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는 본질적으로 해당 데이터가 나타내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기법, 즉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기 위해서 샘플, 표본을 추출하고 그 표본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당연히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통계기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나 재무 분야 역시 통계학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계학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통계학에서는 변수와 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실과 현상을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변환한 것을 정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이 정보는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양적 정보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사실이나 현상을 말하고,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지만 국민 총생산, 주가, 이자율 이런 것들은 숫자로 표현하죠. 그리고 질적 정보는 성질 또는 특성을 나타내는 사실과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성별, 남녀, 취미, 선호도, 이건 어떤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질 및 특성을 나타내는 사실과 현상이죠. 성별을 일반적으로 남자, 여자, 남자를 0으로 한다 또는 여자를 1로 한다, 그거는 명목상으로만 구분하는 숫자일 뿐이지 그 성질을 의미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성별, 취미, 선호도는 질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변수인데요. 변수는 영어로 variable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변수란 숫자로 표현된 정보, 앞에서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를 배웠는데 그 정보 중에서 값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변수도 앞에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를 구분한 것처럼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양적 변수는 시험 성적, 키, 몸무게와 같이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변수를 양적 변수라고 합니다. 질적 변수는 범주로 나타낼 수 있는 변수로 이 범주를 숫자화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남성은 1, 여성은 0과 같이 각 범주에 해당하는 숫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질적 변수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숫자 1이나 0, 이 숫자는 양적 변수와는 달리 해당 범주의 그냥 특성, 그냥 남성은 1이다, 여성은 0이다 라는 특성을 알려주기만 할 뿐입니다. 다음은 자료인데요. 자료를 데이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자료란 관심 있는 변수의 실제 관측한 값들의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율 또는 매출액 증가율, 고용률 등에 대해서 관측했다면 이 관측한 값들의 집합이 자료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은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모집단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죠. 앞에서 간단하게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그 모집단의 정의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에서는 잘 정의된 연구 목적과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밑에 예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 이런 식으로 명확한 연구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집단이라는 것은 그 연구 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의 집합을 말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을 구하고자 한다면 일단 전체 모집단은 대한민국 남성 전체가 되어야 되겠죠. 실제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상 자체보다는 그 대상의 속성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성 전체에 대해서 뭘 알고 싶냐? 그 속성에 대해서 보다 관심이 많겠죠. 즉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 이 평균 수명이 그 대상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체 대상의 속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체 대상의 속성이 모집단이 되기도 합니다. 즉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라면 이거를 모집단을 대한민국 남성 전체로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대한민국 남성 전체 수명 이런 식으로 모집단을 설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집단에 한계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모집단은 매우 커서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경우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모집단을 전체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모집단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명, 성인 남녀 대상 10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집단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모집단의 정의가 좀 모호한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 %인지를 추론하기 위해서 도대체 몇 번의 동전 던지기를 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모집단이 되어야 될 텐데 이 경우는 동전 던지기 실험을 무한히 많이 반복 수행해서 결과를 모아놓은 것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모집단을 정의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죠. 다음은 표본입니다. 표본이란 이제 샘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모집단에서 선택된 일부의 개체를 말합니다. 표본을 선택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모집단의 전수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표본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기 때문입니다. 표본은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문구 자체가 매우 중요한 문구입니다. 어떤 표본이 모집단 중 어떤 특성에 편향돼서 바이어스 돼서 이렇게 편향되어 있다면 이러한 표본으로는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추론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기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그 설계 방식에 따라서 크게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은 여러분들이 이 통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향후 회계 감사를 할 때 모집단이 되는 특정 계정 과목의 분포 또는 특성을 추론하기 위해서 일부를 샘플로 추출해서 그 모집단을 투사하는 회계 감사에서의 샘플링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 표본 추출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확률 표본 추출에 대해서 살펴보죠. 확률 표본 추출은 크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그리고 체계적 표본 추출, 시스테매틱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계통 추출이라고 하는데요. 체계적 표본 추출, 그 다음에 층화 표본 추출, 스트레이티파이드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이 층화 표본 추출, 그리고 집락 표본 추출, 클러스터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입니다. 이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균등한 확률로 추출하는 것으로서 난수표나 엑셀의 함수 등을 이용해서 엑셀에 이런 난수를 구할 수 있는 랜드 함수가 있습니다. 랜덤의 약자인데요. 이런 엑셀의 함수 등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구성원이 10만 명이고 표본의 크기가 100명이면 표본으로 선택될 가능성은 10만 분의 100, 즉 1000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확률 표본 추출 방법,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랜덤 샘플링은 모집단의 구성 형태에 따라서 적절한 추정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이 남자 70명, 그 다음에 여자 30명으로 아예 이것 자체가 모집단의 구성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면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랜덤 샘플링을 하는 경우에 표본이 전부 남자 또는 여자로 구성되어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랜덤 샘플링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은데요. 장점은 모집단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류에 따른 오류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단점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항상 대표성을 지닌 표본이 추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다른 표본 추출 절차에 비해서 표본 오차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바이어스가 이제 클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다음은 체계적 표본 추출, 시스테매틱 샘플링입니다. 체계적 표본 추출은 그 표본 프레임에 배열된 구성 요소들의 목록에서 일정한 간격, 중요한 개념인데요. 인터벌이라고 표현합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표본 추출 간격, 샘플링 인터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정한 간격으로 개체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표본 추출 간격은 모집단의 크기를 표본 크기로 나누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구성원이 10만 명이고 표본의 크기가 100명, 100명만 표본을 할 거다, 샘플링을 할 거다 라고 한다면 그 표본 추출 간격은 10만 명 나누기 100명이니까 이제 1000이 되고요. 표본 프레임 목록에서 매 1000번째 개체,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1이라고 한다면 1, 1001, 2001 이런 식으로 해서 즉 100개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이 일정한 주기나 규칙에 따라서 목록화되었다면, 그러니까 그 모집단 자체가 1부터 1000까지의 어떤 특성을 가진 애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한다면 표본 추출 과정에서 바이어스, 편향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 표본 추출을 할 때에는 목록의 특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만약 그 편향, 바이어스를 초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록이 구성되어 있다면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시스테매틱 샘플링의 장점은요, 앞에서 설명드린 그 랜덤 샘플링과 같이 모집단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마찬가지로 분류에 따른 오류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랜덤 샘플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유사한 단점이 있는데요. 항상 대표성을 지닌 표본이 추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또 다른 표본 추출 절차에 비해서 표본 오차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랜덤 샘플링에서의 단점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층화 표본 추출입니다. 층화 표본 추출은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하는데요. 층화 표본 추출은 모집단을 서로 겹치지 않는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 집단에서 배정된 표본을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즉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하위 집단은, 그러니까 서로 겹치지 않는 몇 개의 집단을 말하겠죠. 이 하위 집단은 그 구성 요소들이 모집단으로 함께 뭉쳐 있을 때보다 좀 더 동질적인 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위 집단 자체가 어떤 특성으로 묶여진 그 집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몇 개의 그 하위 집단으로 분류한다는 것이고요. 그 하위 집단에서 랜덤 샘플링으로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층화 표본 추출이 실제 표본 설계에서 널리 이용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본 크기가 크지가 않아도 모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겹치지 않는 몇 개의 집단으로 하위 분류를 했기 때문에
모집단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순 임의 추출 또는 개통 추출, 앞에서 배웠던 그 두 가지 추출 방법보다 불필요한 자료의 분산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겹치지 않는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분산을 축소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는 어떤 동질적인 요소들이 그 집단 내에서는 동질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당연히 자료의 분산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체 모집단에 대한 추정뿐만 아니라 각 그 계층별, 층별 추정 결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집락 표본 추출인데요. 클러스터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것이냐 하면 모집단의 전체 구성 요소들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모집단을 서로 인접한 기본 단위들로 묶어서 집락을 구성하고요. 이 먼저 집락을 추출한 다음에 추출된 집락 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집락 표본 추출은 층화 표본 추출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하위 집단을 분류하는 원칙이 다릅니다. 층화 표본 추출은 집단 내에서는 동질적이지만 집단 간의 차이가 이질적인 것에 반해서 집락 표본 추출은 집단 내에서는 이질적이고 집단 간의 차이가 동질적입니다. 좀 표현이 약간 어려운데요. 밑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죠. 어떤 한 중학교 학생들을 1학년층, 2학년층, 3학년층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층으로부터, 즉 1학년, 2학년, 3학년 층으로부터 단순 무작위 추출, 랜덤 샘플링을 해서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층화 표본 추출이라면 집락 표본 추출은 이 중학교를 1반 군집, 2반 군집, 6반 군집 이런 식으로 집락을 먼저 구성해서 그 군집 내에서 1반에 1학년부터 3학년이 모두 포함이 되도록, 즉 1반에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도록 군집을 만드는 것이 집락 표본 추출입니다. 차이를 조금 이해를 하시겠죠? 다음은 비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은 확률 표본 추출이 불가능하거나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설계에서는 모집단 구성 요소들의 추출 확률을 모르기 때문에 표본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 방법으로는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으로는 간편 추출법, 판단 추출법, 할당 추출법, 눈덩이 표본 추출법 등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과학적인 조사 방법으로는 확률 표본 추출보다는 굉장히 떨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별로 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한정되어 있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정말 마지못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과학적인 조사 방법으로는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회계 쪽에서 저지멘탈 샘플링, 즉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른 샘플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로서 요러한 것만 샘플링 해보겠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믿어라 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그거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확률 표본 추출은 어떤 과학적인 조사 방법으로는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